매주 목요일 우리 세 명의 변호사가 함께하는 톡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 하겠습니다. 김필성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왜 이렇게 겨울달에 얌전하게. 명절 때 어디 가세요? 네. 시댁에도 가고 이제 친정에도 가고 다녀야죠. 바쁘게. 시댁과 친정이 다 서울 아니에요? 인천과 경기도입니다. 별로 안 머네. 그래도 네, 멀진 거기는. 않습니다. 네, 네. 어쨌든 또 바쁘시겠습니다. 네. 우리 김 변호사님은 어때요? 저는 지난 신정 때 부모님 뵙고 와서요. 저기 설에는 아마 집에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신정 때 뵙고 왔다고 설에 안 가면 돼요? 아니 뭐 세배도 드리고. 세배도 드렸어요? 저기 신정 때 그냥 이번에 끝내자 그러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번에 다 인사도 하고 다 끝내자. 부모님이 그래서. 대단하신데요. 거기 고향이 어느 쪽에? 대구입니다. 대구. 좀 멀긴 하네. 야, 그래도 부모님이 신세계십니다. 네. 야, 저는 서울입니다. 저는 어디 가고 싶어도 갈 데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우리 오늘 방송하면 다음 주까지 화요일 날 볼 수밖에 없어서 제가 좀 아쉬워서 자꾸 얘기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네. 주간 용산2 여의도 시간인데요. 한 주 동안 용산부터 여의도에 이르기까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정치 이슈 김 변호사님.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지난 5일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북콘서트 한 거? 네, 북콘서트 한 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거기에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하셨다고 하거든요. 이게 네. 그 전에 이제 계속 사면이 계속 문제 여러 번 됐었어요. 그 전두환에 대한 사면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이명박 그다음에 박근혜 사면도 계속 이슈가 됐다가 결국 이루어졌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사면을 반대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전두환을 봐라. 전두환을 사면시켜준 이유가 그거거든요. 국민통합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이유였는데 결국은 국민을 갈라놓는 일만 벌어졌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전두환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결국은 회고록에서까지 문제를 일으켜서 죽을 때까지 결국 법정에 섰다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박근혜도 그렇고 이명박도 그렇고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유감 표시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사면하면 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이제 이명박도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제 박근혜가 공식적으로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하고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초반이라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큰 문제가 아직까지는 큰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이게 국민들의 통합 사실 이제 촛불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현 정권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현 정권의 중요한 인사들이 이걸로 사실은 그렇죠. 유명해진 거잖아요. 네. 이런 문제들이나 충돌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 이제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사실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그 특검보 사실은 그 당시에는 뭐 특검보도 아니에요. 특별수사관의 위치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을 특검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있었던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전화위복이 되고 새옹지마가 됐던 분들인데 대통령 되자마자 옛날에 본인이 했던 거 다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청부받아서 한 거다. 의뢰받아서 한 거다. 내가 기소하지 않았다. 난 수사만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지금 막 다 좀 면피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솔직히 저는 좀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판사님들로부터 유죄 판결 받았던 모든 분들이 나 죄 없는데 저 판사들이 잘못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 같아요. 신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저는 정말 핫한 이슈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가는 곳은 아니죠. 네, 라고 네. 했던 그 발언이 굉장히 좀 뇌리에 오래 남고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회자가 되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참 이게 2024년에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커피숍을 두고 서민들이 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저희가 있는 것인지. 게다가 그 스타벅스는 시장 한가운데 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되게 자주 다니던. 작년 2023년 8월 30일에 한덕수 총리는 서울 시내 택시비 요금이 1,000원이라고 기본 요금이 1,000원. 기본 요금이 1,000원이라고 한 발언. 이게 전혀 어떤 서민들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분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네. 아이고 진짜
스타벅스 입장에서 좋을까요? 우리 커피숍 이미지 좋아졌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이 가장 떠올라요. 생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버스인가요? 네, 거기서 차에 앉아가지고 타서까지. 차에 타서 딱 닭을 이렇게 그때 그 누드 닭을 이렇게 네. 보여주면서 저는 그게 처음에 사진을 보고도 못 깜짝 알아봤어요. 놀랐어요. 뭔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정말 검정색 봉투를 벗겨가지고 봉투를 반지 벗겨가지고 네. 좀 남사스럽게 되게 환하게 웃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들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혔는데 그거를 보고 그 사진을 보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내가 닭이었으면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것도 생닭을 들고 이렇게 포즈 취하는 것도 웃겼지만 네. 비대위원장의 그 표정과 눈빛이 그렇습니다. 너무 와 이게 표정이 좀 그랬었어요, 솔직히. 네, 정말 너무 가는 행보마다 너무 이렇게 재밌어요. 이슈거리를 제공하고 사실은 뭐 이제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한편으로는 한바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참 특이하다. 네. 그런 자세로 사진 찍을 생각을 누가 했을까? 그게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사진으로도 사실 주목을 받잖아요. 컨셉 사진가스러운 그런 모습을 네, 많이 잘 네. 봤는데 한동훈 장관의 전 장관,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네요. 한동훈 위원장의 유명 컨셉 사진 중에 스타벅스 로고가 보이도록 스타벅스 컵을 들고 선전화 그렇죠. 주는 거야? 찍은 사진이 있어요. 광고비 받은 거야?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건 그러니까 아니겠지, 지금 설마. 그거 이제 이 발언을 낸 다음에 이 사진이 쭉 돌았는데 마치 광고처럼 그렇죠. 딱 정문에 딱 보이도록 들고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찍었던 분이 서민이 가는 곳이 아니라고 하면 본인을 뭐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사실 이런 식으로 사실 논의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컨셉 사진을 찍으시면 컨셉이 계속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본인이 역시 나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실 건지 그런 잘 거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동료 생닭이어서 보여준 건가요? 동료 시민에 의한 이제 동료 생닭 얘기까지 나왔는데 스타벅스 그 로고 보이는 거는 저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사실 잘 몰랐지만 얘기 듣고 보니까 그랬는데 그분이 입고 다니는 옷마다 뭐 걸치고 자면 완판된다고 네. 사진을 이렇게 딱 찍히고 나면 완판된다고 기사가 계속 떴잖아요. 기사가 그렇게 뜬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혹시 그런 거 의식하고 저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보면은 미리 사전에 준비된 옷이라든지 뭐 1992 티셔츠를 부산에서 입고 오래전에 사서 입고 다니던 거다라는 생각이 나서 다시 입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데 그렇게 스타벅스 로고가 딱 정확하게 보이게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설마 의도도 하진 않았겠지 설마 그쵸? 그러면 생각도 그러면 생닭도 있고 완판을 생닭 완판을 노린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검정 비닐봉지와 함께 참네요. 어쨌든 신명철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고하면 신유진인데. 그러니까요. 광고 시간이 끝나고 나서 들어와서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광고에 한번 네, 좀 삼삼순백을 좀 이렇게 마시면서 알겠어요. 네. 자 어쨌든 저희가 한번 좀 웃음 반 농담 반으로 한번 이 하나의 교두보가 되는 질문으로 한번 좀 얘기해봤는데 솔직히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황당했습니다. 던킨도너트 들고서 그 주는 이미지가 있는 건데 비대위원장이 했던 그 행보와 그 이후에 보여준 구태스러운 정치인의 행보와 말로만 모든 걸 떼우려고 하는 본질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자꾸 방향을 틀어버리는 그런 것들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생닭 퍼포먼스는 압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그 얘기는 하도록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님 저를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윤 대통령 대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젯밤 윤 대통령의 대담이 방영이 됐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원고나 사전 자료 없이 녹화를 진행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서 박절하게 대하지 못해서 박절하게 끊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딴 얘기가 없어요. 내가 네. 보니까 유감도 없고 사과도 없고 그냥 내 와이프는 마음이 약해. 네. 부친과의 친분을 얘기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끊어내겠어. 이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솔직히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이 얘기를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담 어떻게 보셨나요? 자꾸 방문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한다.
근데 방문한다고 하기 전에 이미 어떤 선물을 들고 갈지 카톡으로 다 예, 찍었는데. 카카오톡 사진을 보냈고 사실 이 디올백뿐만이 아니라 그 앞전에는 샤넬 화장품 180만 원어치 상당의 샤넬 화장품을 들고 갔고 그것도 미리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런데 이 선물을 사갖고 오는 사람 자체를 그럼 선물만 사진만 찍으면 누구든지라고 말을 했거든. 또 앞에 누구든지 자꾸 온다고 하는 사람들을 박절하게 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 누구든지 그러면 선물 엄청나게 사진만 많이 받았다는 것에 대해 전제적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든지 선물 사진만 보내면은 박절하게 대하지 못해서 지금 선물 창고에 선물이 얼마나 쌓여 있을지 더 의심이 들잖아요. 네. 왜냐면 누구든지라고 했거든요. 누구든지 자꾸 온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게다가 지금 이 최정 목사 이분은 초청까지 돼서 그 당선 후 대통령에. 150여 명이 참석하는 그 대통령 당선 축하연에 VIP로 참석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사람 신분에 대해서 뭐 검색대를 설치하지 못해서 그 검색대를 설치하지 못한 것이 과실이다라고 하는데 이분 신체 조사했습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분 다 보안 검색 신체 조사 다 받으시고 그리고 이 선물 디올백도 1층에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통과했다. 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안 검색대를 설치할 수가 없었던 게 과실이다, 책임이다라고 하고 박절하게 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 선물 자체가 뭐 공작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공작이라고 한다면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 뉴스토마토에서 12월 5일에 여론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국민의 53.2%가 이거는 뇌물적 성격이 있다. 그리고 이게 공작이라는 그 생각에 동의한 그 여론은 20%대였거든요. 그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 뇌물 성격이 있다라고까지. 그렇죠. 뇌물 성격이 있다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박절하게 대하지 못하면 전부 뇌물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 이런 의구심을 계속해서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과연 이 대담이라는 형식도 3일 동안 편집 과정을 거쳤고 과연 국민과의 소통을 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판 지금 신문 사설도 이제 아침부터 막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문제가 이 대담으로 이게 국민의 의심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그 말이 좀 안 맞는 게 아까 말한 대로 모든 검색들을 다 통과했다는 게 첫 번째 네. 팩트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최재형 목사 뒤에 대기번으로 앉아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선물을 더 어떻게 선물인지 뇌물인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네. 좀 말이 안 맞거든요. 대통령 왜 그래요? 이게 이 대담이 사실 이제 검색을 한번 대통령 대담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네. 저기 그 뉴스 뭐 네이버나 아니면 네. 구글이나 저도 네. 그렇게 많이 해보시면 두 가지 정도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이게 지금 대담이 신년 대담이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이게 정치 전반에 대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루어진 대담인데 그 명품백 문제 이외에는 뉴스가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거의 한 게 없어요. 네. 오로지 그것도 명품백이라고 본인은 얘기하지도 않고 예. 외국의 어떤 작은 그 백에 대해서 질문자도 제대로 질문을 못하더만요. 네, 질문을 못해 말을 못합니다. 파우치백, 외국의 그러니까 어떤 백. 이게 지금 뭐 안보, 경제, 교육, 복지 다 얘기했다는데 뭘 얘기했는지 기사가 안 나왔어요. 이 말은 몰라요. 예, 이 말은 저기 언급할 만한 내용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기도 하고 모든 언론들이 이 문제에 뺑에만 관심이 가 있다라는 것 네.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 백 부분은 전문이 지금 이제 옮겨 써서 나온 기사, 그 부분만 딱 나온 기사들이 몇 개 있는데 이 기사를 보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결국은 백을 주기를 받았다라는 걸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외국 회사 저 조그만 백이죠. 뭐 이런 식의 말을 앵커가 먼저 하면서 네. 마사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럼 받은 건 받은 거네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알려진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자백한 것 같은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해 뭘 어떤 명목으로 받았던 이게 조금만 백이든 큰 백이든 뭐 용량이 얼마가 되든 간에 사실은 대통령이 그 김건희 여사가 백을 받았다는 걸 인정한 게 돼요. 이거는 사실 범죄가 만약에 되면 범죄를 인정한 거거든요. 이걸 왜 했나 모르겠어요, 저는. 자 보세요.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 하고 싶단 말은 이거죠. 이번 논란의 본질은 정치 공작이다. 시계에다 몰카까지 들고 왔다. 게다가
그 일이 벌어진 때로부터 1년이나 지난 시점에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고 이걸 터트린 것 자체가 공작이다. 그러니까 하고 싶었단 말은 이거죠. 니네 정치 공작했다. 네. 저희가 서초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한 6개월가량 살다가 용산 관제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 사무실이 지하에 있었다. 검색기를 설치하면 복도가 막혀 주민들한테 굉장한 불편을 주기 때문에 검색기를 설치할 수 없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네. 변명을 이제 했는데 네. 그 변명이 사실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전혀 제대로 아니, 이 사건 자체를 모르고 있다. 아직도. 그래요. 저는 여기 한번 짚어야 여기 다 변호사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서 짚어야 되고 생각을 하는데 함정 취재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함정 수사라는 개념은 있어도 함정 네. 취재라는 개념은 없고 네. 이거는 그래서 애초에 함정 수사의 적법성, 그다음에 유죄 거기에 대해서 뭐 판례가 어떻게 보고 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논의가 아예 들어갈 게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저기 그 함정 수사는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은 지시를 받은 자가 하는 거거든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치적 음모니 뭐니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자백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되면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초점을 여기에 맞추려고 하는데 그래서 마치 이것 때문에 죄가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는 법학에서 이런 거 아예 논하지도 않아요. 함정 취재란 말은 전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말을 만들어내는 예, 데는 예. 참 잘한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제가 또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를 또 하나 인용을 하자면은 2월 6일에 발표된 건데요. 네. 이제 짱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11.5%. 11.5%입니다. 뭐 이재명 대표는 40.6%고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8.4%지만 네. 이 대통령의 말에 대한 신뢰도는 11.5%. 세상에. 11.5% 정도의 신뢰도를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더 부연 설명을 하는 것도 구차하다. 사실관계 파악도 안 돼 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사실 전직이 검사잖아요. 검찰에 꽂힌 총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사실관계 파악도 안 되고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생각만 얘기한다면은 수사는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그래도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어요. 나는 검찰로서 오랫동안 이걸 했기 때문에 이 DNA가 남아 있다. 나에게 먼저 얘기를 했었으면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을 텐데 참 아쉽다. 제가 본인의 DNA는 아직 그렇게 살아 있는데 네. 부인이 협조해주지 않는 건데 안타까워하시면서 아쉽다 이런 얘기 계속 했단 말이죠. 사실관계 확정부터가 정확하지 못한 거에서 기반이 되다 보니까 그 신뢰도는 더욱 추락할 수 있다. 아마 다음에 조사하면 10%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 자, 이 얘기가 누구 얘기냐면 여러분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방송된 KBS와의 대담을 통해 새해 국정 구상을 밝혔다.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실과 국무회의장 등 대통령실 내부를 소개하고 안보, 경제, 교육, 복지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했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보다는 해명 위주였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보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인상을 줬다. 대담이라는 형식이 적절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질문자가 단 한 사람이었다. 여러 언론사의 기자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고 즉석에서 답하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비해서 내용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대담 방송사인 KBS는 사장의 인사권자가 대통령이다. 대담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기 힘들다. 생방송도 아니고 4일 녹화한 방송이었고 2시간 넘는 분량을 100분으로 편집했다고 한다. 사전에 각본을 짜고 사후 편집이 가능한 녹화 대담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에 대한 메시지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담으로 진행했다고 했지만 그런 이유라면 생방송으로 기자회견하는 편이 훨씬 좋았을 것이다. 누구 말일까요? 누구 굉장히 말일까요? 논조가 격한데요. 여러분. 이거 아무래도 이 정도면은 대통령이 딱 이럴 거예요. 좌파 언론에서 그런 보도한 거 아닙니까 이거? 윤필선 변호사님은 다 알겠지만 네. 두 분 다 역시 또 방송을 아는 신진희 변호사님 멋지게 이게 조선일보 사설이라는 거죠. 어제 방송을 보고 조선일보가 제목이 이겁니다. 내용, 형식 모두 미흡. 윤대담 앞으로 조심. 약속이라도 지켜라. 약속이라도 지켜라. 이게 바로 조선일보의 오늘자 2월 8일 오전 새벽 3시 17분에 올라온
조선일보의 사설이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조선일보 사설이었다는 거. 이거 오마이뉴스 아닌가? 한겨레 아닌가? 갑자기 생각했는데. 그거 뭐 인터넷 언론사 뭐 좌파 언론 아닙니까? 라고 대통령이 경롱하실 만한 내용이네요. 뉴스버스 아닌가? 뉴스버스는 기억도 못하세요. 뉴스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도 못해요? 네. 이럴 수가. 자, 안타깝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재판 결과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사실은 서민을 생각하지 않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대담에서도 제대로 된 경제나 국민의 안보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본인의 부인이 빽받은 거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속상하다, 안타깝다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제 그래도 하나 좋은 재판이 나왔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관련된 판결이었습니다. 이른바 건축왕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이죠.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8채를 보유하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2,708채를 보유하게 된 게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인데요. 전세보증금으로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서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가 됐고요. 원래 전체적인 전세 사기 혐의 액수는 453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있었던 그 재판에서의 전세 사기 혐의는 148억 원이었고요. 나머지 305억과 관련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빌라왕, 건축왕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자금으로 쓰려고 이 전세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횡령 혐의로 재판을 또 받고 있기도 합니다.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래는 사기는 10년형인데 판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국민들의 이 생존의 기본 요건인 주거 환경을 침탈한 이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단에 처하지 않을 수 없고 사기죄는 보통 10년까지인데 이게 이제 2개 이상의 형이 경합하게 되면은 이분을 가중할 수 있어서 아무리 많이 해봤자 15년형밖에 선고할 수 없다. 지금 4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상황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여기까지였지만 더 많은 형량으로 경중을 올릴 수 있도록 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판사도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 싶어서 네. 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얘기도 해보죠. 오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입시비리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증거인멸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1심에서 선고가 되었고요. 입시비리, 자녀의 입시비리에 관련된 건 유죄, 또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등에서 유죄가 나왔었습니다. 이 감찰무마 혐의 때문에 사실은 징역형이 선고된 건데요. 1심에서는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고 오늘 2심이 이제 있는 날이고 오늘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네. 구속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김필선 변호사님, 조국 전 장관의 이번 항소심 판결 항소 기각될까요? 아니면은 뭐 새로 그냥 뒤집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입시비리 부분은 사실 관련 사건에서 계속 또 유죄가 나오고 있어서 입시비리 건이 크게 뒤집어지거나 크게 바뀔 가능성은 사실 이게 높진 않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감찰 무마건이 제일 크고 이게 만약에 유지가 되면은 실형 유지될 가능성도 꽤 있어서 이게 문제인데 뭐 이거는 지금 법리적으로는 사실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1심에서 인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결국은 법리적 싸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이것도 좀 직권남용이란 말이에요. 직권남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적용 범위를 매우 좁히고 있는 법원에서 이 케이스만 이렇게 넓게 인정하는 거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 일관성을 법원이 보여줄지 최근에 또 지금 전 대법원장이나 뭐 이런 다 무죄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조를 과연 법리적으로 일관되게 지킬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최강욱 변호사 같은 경우가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해준 혐의로 의원직도 상실돼버린 상태인 거고요. 네. 인권법센터 세미나할 때 조민 받다고 말했던 사람은 위증죄로 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이 부분이 무죄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 보이잖아요. 네. 그런 데다가 유재수 감찰 관련해가지고도 사실은 무죄를 뒤집어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감찰 무마라는 것도 이 자체가 이 말도 처음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함정 취재라는 말도 처음 만들어진 말, 없던 말이거든요. 감찰 무마도 이것에 대해서 감찰 반원들이 독자적인 어떤 권한이 있는데 그거를 막 부당한 지시로 감찰을 못하게 했다라는 걸로 감찰 무마했기 때문에 이것이 유죄다라고 하는데 직권남용이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굉장히
지금 아까 좀 전에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개입해서 재판 자체의 판결에 뭐 재판을 지연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증거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직권이 없다. 라고 해서 그런 직권이 대법원장에게 없고 재판 독립이 보장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거는 법리적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만 감찰 무마만 이거는 이거 유죄야라고 하면은 이 재판 자체의 신뢰성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 직권 남용에 대한 판단이라는 게 네. 조국 전 장관이기 때문에 유죄구나라고 또 사람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고심을 할 것이다. 네. 그래요? 네. 오히려 이번에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판결이 먼저 나온 게 다행이군요. 아니 그렇죠. 같은 1심인데 직권 남용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그렇죠. 완전 다르잖아요. 예,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여줬잖아요. 네. 직권 남용이라고 하는 거는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냐, 권한 범위 밖에서 이루어지냐 이제 이거 가지고서 갈리는 건데 네. 권한 범위 밖에서 이루어진 거는 직권 남용이 될 여지도 없다는 게 원래 판사님의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이제 뭐 원칙적으로 좀 돌아가면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해요. 그게 직권 범위 내에 있어야지 범죄가 성립을 하는데 그 내에서 또 남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사실 엄청 주관적인 개념이고 이거를 이제 좀 세분화해서 구성 요건을 좀 세분화하고 범죄를 좀 다듬어야 된다는 얘기는 전부터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지난 정권 때 사법개혁, 검찰개혁 얘기하면서 그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사실 안 됐고 그게 이렇게 나온 건데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법원에 지나친 그런 재량권이 주어진 게 사실 문제고. 근데 사실 이게 뭐가 걱정이 되냐면 물론 조국 장관 개인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게 만약에 유죄로 인정이 돼서 올라가면 이게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사건이 번질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다. 라고 하면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안 되냐? 대통령과 관련이 없냐? 사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치적으로도 사실 좀 민감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정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것도 영향이 있는 것이라서 사실은 이게 이번 판결이 조국 장관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난 정권에 대한 이런 통치나 이런 행위를 어떻게 법원이 통제할 수 있는가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서 좀 그런 측면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최강욱 전 의원의 그 인턴 증명서가 허위였다라는 걸로 유죄 판결 받아서 국회의원 직을 상실했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저희도 이제 연수원 과정에서 15라는 거를 하고 15가 인턴이라는 과정이잖아요. 인턴이라는 과정에서 법원에 사실상 법원 15를 할 경우에는 그 출근 자체라든지 법무법인의 15를 할 경우에는 그 출근 자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재판부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과정을 거쳤는데 그 출근 날짜, 횟수 그런 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몇 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이 허위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그러면은 참 납득하기가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 판단도.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자녀도 그 지금 미래 소녀 한동훈 자녀. 네, 자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 시간을 부풀리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수사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는 무조건적인 유죄로 다 가고 그래서 국회의원직도 상실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수사조차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결과가 공정하냐, 이 과정이 공정하냐 이것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깨졌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선고 이호 막걸리님이 예언을 하셨네요. 내가 법 하나도 모르는데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조국 무죄입니다. 무죄를 판결할 겁니다. 야, 진짜 근거 없는 말씀을 아무렇게나 하시는데 지켜보죠. 네, 이분 말씀이 맞는지 도사님이 한 명 나오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박근혜 콘서트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본인이 이제 대거 감옥에 보냈던 분들에 대해서 사면을 단행하고 여러 가지 좀 이제 웃는 나이 뺨 때리고 뭐 해준다는 식으로 뭔가 좀 보완 조치를 계속 해주고 있고 AS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사면 대상자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하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포함했는데 이 사면과 관련해가지고 이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라인들 좀 잡으려고 표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필이면 딱 그 타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딱 북콘서트도 하면서 나 억울했다,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애초에 사명권이라는 걸 대통령한테 준 이유가 네. 이게 이제 그 구체적 타당성이라고 이제 법률용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적용을 하면 법을 이제 원칙대로 적용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사실 뭐 딱한 사정들 이런 것들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딱한 누구와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 대통령이 뭐 저기 특별히 이렇게 좀 봐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도입된 제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 이번 사면도 그렇지만 정치적 목적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내키는 사람을 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은. 이 정도,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물론 뭐, 저는 그 전에,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박근혜 사면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점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한 것도 상당히 정치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건 정치적인 걸 떠나서 이게 김기춘, 김관진 이 사람들은 정말 큰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풀어주는 게 뭐 그날 박근혜 대통령은 뭐 국민 통합이나 이런 거라도 있었다고 하지만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은 그런 대표성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이 사람들을 풀어준 거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 그리고 본인이 보기에 뭐 그 정도면 풀어줘야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거라고 밖엔 볼 수가 없어서 이게 사면권을 정말 극단적으로 남용하는 게 아닌가. 이거야말로 정말 직권남용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저는 동감이 안 됩니다. 그 사면권 남용에 관해서는 네. 미국 17제 대통령 앤드류 존슨이라는 사람도 사면권 남용 때문에 탄핵 심판에 회부된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과연 마음대로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제가 확립된 미국에서도 사면권이 남용되면은 이건 탄핵 심판에도 회부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어떤 이건 남용돼서는 안 되는 권한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한적인 권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통합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인사를 만약에 사면을 할 때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야당 쪽이라든지 여당 쪽이랑 균형을 맞추는 약간의 기계적인 균형이라도 맞추려는 어떤 폼이라도 낸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어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사면을 할 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앞두고 네. 전격적으로 이거를 취소를 합니다. 네. 본인이 여기서 취소를 하면은 그러면 확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이 확정이 되면은 바로 구속이 되는 거예요. 바로 교도소를 가야 되는데 이 사면이 나오기 전에 이거를 재상고를 포기하고 취하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나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확신이 있지 않고서야 누가 구속을 각오하고 재판 자체를 대법원에 계류될 것을 취소하고 포기합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언론들이 말을 하지 않았던 얘기인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상고를 취하하거나 이렇게 네. 되면은 2심에서 받았던 형을 집행을 하는 게 즉시 이루어져요. 즉시. 원래는 즉시 이루어져서 처리하는 순간 사실은 구치소 수감될 준비를 구치소도 아니죠. 이제 교도소로 들어가야 되죠. 네.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무부하고 사실은 조율을 해서 언제 내가 몇 시에 어디를 어떻게 갑니다. 이거를 결정을 해요. 원래 즉시. 내가 항상 강조하는 말 즉시입니다. 즉시. 그런데 김관진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김기춘이라든가 이런 분들 처리했으면 즉시 가야 되는데 그로부터 5일인가 네. 버텼잖아요. 네. 그때까지 아무도 이분들에 대한 집행을 안 했잖아요.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미 집행할 필요가 없어. 너네는 이미 사면 대상자야. 그러니까 너네는 하루도 여기에 감방에 들어가지 않게 해줄게. 이런 약속이 있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짜고 치는 거였고 뻔하다. 근데 이거 대통령 측에서 나서서 물론 뭐 대통령 직접 하지는 않겠죠. 그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법무부나 이런 사람들은 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것들을 안 지적하고 사람들이 이 언론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것도 저는 좀
뭐 아무렇게 쓴다는 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고 좀 깊이 있게 분석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유감이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네. 사전 교감이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렇죠.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다. 단 하루도 실형을 살지 않았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언론이 왜냐면 있습니다. 취소를 하고 되면 철회를 하게 되면 곧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체를 아예 시도를 안 했잖아. 서로 약속을 잡는다든가 며칠 있다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았었잖아요. 심지어 이제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게 3.1절이냐 언제냐 가석방에 대해서 뭐 법무부는 신청한 바가 없다. 본인이 신청한 바가 없다. 원래 가석방이라는 거는 본인의 수감자 본인의 네.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거는 이제 또 그분이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그 집행하는 장이 이렇게 이름을 올립니다. 상신을. 네. 근데 아마 이제 그걸 가지고서 MBC에서 보도를 단독으로 했던 것 네. 같은데, 우리 법무부에서 한 게 아닙니다. 이제 이러면서 오범니다. 이렇게 또 네. 강력히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었죠. 홀로 걸어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면으로 마치 신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대통령이 너무 이 사면권을 남용한다. 이거 정말 직권남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직권남용은 아닙니다. 대통령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재판 결과 모두 무죄 나왔어요. 이게 좀 일련의 흐름들이 있어요. 기존에 갔던 사람들 다 무죄 돼주고, 네. 양승태 대법원장 무죄 나오고, 이재용 무죄 나오고, 그 다음에 김관진, 김기춘 전부 다 또 사면해주고, 북콘서트 하면서 나 잘못 없다고 외치고, 다 흐름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혐의를 집어넣고 강력하게 했던 검찰이 이렇게 무죄를 허무하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거 항소 안 합니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해야죠. 이런 경우에 항소 안 하는 경우는 처음 봤죠. 실무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죠. 예, 근데 근데 이제 뭐 계속 항소하지 말라는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지금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제가 그거- 법원에 가봤더니 네. 쫙 붙어 있어요. 이렇게 막 종이 한 장에다 한 장씩 글씨를 써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를 축하드립니다. 뭐 정의가 살아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법원의 동관과 서관 그 앞에다가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게 좀 서글픈 게 사실 정상적인 법적인 사고나 이런 게 생각이 좀 있으면 무죄가 놀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죄가 나왔어? 근데 다 당연히 여기고. 놀랍지 않다는 거. 그럴 줄 알았다는 거.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사실 이게 이제 사법 불신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정치에 대한 불신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서 그렇다는 게 하나 좀 서글펐고요. 또 하나 서글펐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도는 얘기 같은데 이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한 몇 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이재용 회장이 들어가 있을 때 주가가 오히려 올랐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금 성과가 좋았어요. 예, 삼성이 지금 되게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도 사실 좀 서글픈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정말 만약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이 항소를 안 한다면 이거는 아까 이제 박근혜 얘기도 했지만 지금 이재용 건 같은 경우도 이 정권 인사들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법적인 그렇죠. 셈이죠. 사실은 그렇다고 예, 봐야 그 되겠죠. 업적 중 하나인데 이것도 또 부정되는 거라서 네. 그럼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그동안 뭘 한 것인가? 네, 검사 맞습니다. 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데 특히 재판부가 말한 건 이거예요. 검찰의 공소 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다. 네. 근데 이 사건은 대통령하고 그 당시 3차장 검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수사했던 사건이라서. 근데 우리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난 수사만 해서 기소는 안 했잖아. 무슨 공판검사한테 지금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책임을 좀 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재용 회장이 지금 어쨌든 무죄가 나왔는데 그 국민들이 이재용 회장을 기억하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이게 아니었을까? 떡볶이 먹으러 가서 네, 부산에. 떡볶이를 먹으러 가서 계속 나를 이렇게 찍지 말아라.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이분이 주인공이다 이제. 그렇게 곧 무죄 나올 거야. 참 비싼 떡볶이 먹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5년도 넘게 이 사건에 매달린 수많은 네. 공권력과 수많은 이 재판 관련된 인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9개 범죄 혐의가 전부 다 무죄가 나오고 게다가 미전실에서 나온 그 프로젝트 주인을 그런 네. 게 아니었다니. 그 뭡니까 도대체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게다가 이번에 사법농단 사태 관련해서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만 지금 물론 집행유예입니다만 유죄가 나왔죠. 그분은 무슨 죄입니까? 본인이 알아서 다 했나요? 게다가 또 그분들도 재판 관여하면 뜻하 무죄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용두사미가 되었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 이게 좀 문제인 거다라고 지금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만 정리해서 두 분 의견 들어보고 말씀 네.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은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차장이 관여했던 모든 건들이 다 무죄가 되거나 정말 최소한으로만 이렇게 유죄가 인정되거나 막 이런 식으로 다 그냥 다 어떻게 허망하게 사실은 그동안의 과거와 그동안 역사나 그동안의 노력이 다 거짓말이 되고 물거품이 네. 되고 쇼였다는 식으로 사실은 결론이 났거든요. 저는 이게 얼마나 이 국민들에게 사법부나 이 검찰 인력들의 이런 행동이 믿음을 주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나를 드러내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상황을? 뭐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사면 얘기도 나왔지만 그리고 박근혜한테도 전화하고 막 그랬다면서요. 연락하고 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저기 대통령부터 네. 자기 이 결과에 대해서 오히려 책임 안 져요. 예,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장하는 듯한 느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그 가장 그 검찰이나 이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헌법, 그다음에 무슨 뭐 법치 이런 얘기는 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법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 그리고 자기들이 수사에서 했던 것 기소해가지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결과에 나온 것에 대해서 뭐 이걸 정치적인 이걸 떠나서 이 법을 이제 수사했던 법을 이제 다뤘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전히 사실은 법치주의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법의 신뢰나 아니 법치라는 건 무엇인지 좀 의심은 좀 그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조선일보 이제 칼럼을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저도 동아일보의 이 사설인데요. 제목이 검사 윤석열과 좌동훈 우복현의 수사농단. 이게 수사농단. 2월 6일입니다. 2월 수사농단. 6일자 동아일보 칼럼입니다. 네. 무죄가 나건 말건 기소하고 본 윤석열 검찰. 이재용 삼성 합병, 양승태 사법농단 무죄 수사 논공으로 이미 검찰공화국 완성이 됐고 뒤늦게 책임 물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요. 좌동훈 우복현. 그리고 수사농단은 지금까지 한 번도 수사해보지 못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지금 시작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칼럼을 썼더라고요. 네. 야, 이 동아일보가 네. 가름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